노틀담 대성당의 종소리를 들으며 중세의 프랑스를 여행하는 상상을 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리에 갈 때마다 세느강 유람선을 타고 또 타는 유람주의자 미슐랭입니다. 제 오른쪽에는 소설 노틀담의 꼽추를 보며 눈물을 흘린 낭만주의자 한도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눈 감고도 파리 역사와 지리를 줄줄 설명하실 수 있는 설명주의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 정연일입니다. 네, 근데 한도사님 노틀담의 꼽추를 몇 살 때 보셨다고요? 제가 노틀담의 꼽추를 소설로 본 거는 국민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를 못 가보고 국민학교만 졸업해서 원래 소원이 나중에 애를 낳으면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는 보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네, 초등학교도 못 가셨지만 박사 학위는 갖고 계신 훌륭한 분.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이상해서 어쨌든 저는 노틀담의 꼽추를 소설로 본 거는 국민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나이에 뭘 안다고? 아니요. 왜냐면 그때 이미 노틀담의 꼽추를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5살인가 6살 때쯤에 한국에서 노틀담의 꼽추 그다음에 솔로몬과 시바 여왕 이런 게 한국에 개봉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부모님이 가시면서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옆에 앉아서 봤는데 저는 그때 지나롤로 브리지다를 처음 봤어요. 저는 모릅니다. 세대가 지나롤로 달라서. 브리지다가 1956년에 노틀담의 꼽추에 나옵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 그 영화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갔는데 지나롤로 브리지다가 스크린에 나오는 걸 딱 보는 순간에 호흡이 멎어가지고 그 어린애가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미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나이와 연령과 시대를 초월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때 이미 5살에 그 바로 벨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벨. 노트르담드 파리의 OST에 보면 벨이라는 유명한 노래 나오잖아요. B-E-L-L-E. 그렇죠. 불어로 이제 그 아름답다는 뜻이죠. 아름답다, 미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벨 가사를 들어보면 세 사람이 각각 그 벨에 대해서 말을 하죠. 어쨌든 저는 그때 그래서 노틀담의 꼽추를 처음 접한 거는 5살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어렸지만 노틀담의 꼽추 이꼬르 지나롤로 브리지다 미인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싹수가 좀 벌써 노랬는데 그러다가 국민학교가 되고 나니까 책을 보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읽어봤죠. 근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랬고 사실 요새야 이제 그 나중에 나온 게 이제 그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게 있었고 96년쯤인가 나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뮤지컬 나왔죠. 몇 년도죠? 92년인가? 네, 그때 좀 나왔던 그때쯤이죠. 것 같아요. 한 10년은 조금 안 된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유명한 그 OST들 나오잖아요. 대성당의 시대, 벨, 그다음에 보헤미안 이런 거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정말 명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한도사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여성 배우의 그 이제 극중 이름은 이제 그 지나라는 이름은 이제 그 배우의 실명이고 극중 이름은 그 에스메랄다였죠. 에스메랄다라는 이제 단어는 그 스페인어로 에메랄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극 중에서 그 이제 에스메랄다가 보면은 그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출신의 집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왜 이제 조금 전에 보헤미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 이제 프랑스에서 사실 그 보헤미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원래 보헤미아라고 하면은 지금의 체코의 서쪽을 이제 보헤미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의 집시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 집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나 하다 보니까 체코 보헤미아에서 흘러 들어왔다 하더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집시를 이제 보헤미안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1800년대 말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의미가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약간 센티멘탈하고 좀 자유로운 영어, 좀 방랑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21세기가 들으면서 거기 뒤에 또 부르주아가 붙어서 한때 2000년대 초반에 보보스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저도 그 책 사서 읽었습니다. 보헤미안 부르주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헤미안은 제가 된 것 같은데 마지막 부르주아가 아직 못 됐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보가 아니라 보프족이에요. 보헤미안 프롤레타리아족입니다. 우리는 같은 종족인 것 같네요. 근데 이 노틀담의 꼽추가 그 당시에는 금서였어요. 프랑스에서요? 빅토리오가 처음 썼었을 때 빅토르 위고 갔었죠. 빅토르 위고 갔었죠. 이게 뭐냐 로마 카톨릭 교회와 지배층의 위선을 고발한 거예요. 이 추악한 것들 통렬히 풍자한 작품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주교가 여자의 눈이 멀어서 죽이고 오만 가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책 때문에 금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책은 당시에는 금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이 보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고 빅토르 이고는 이 책으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척을 져서 왼수가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화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베트남에 가면 성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아, 베트남 그렇군요. 남부에 네. 가면은 까우다이교라고 예. 베트남 뭐랄까 신흥 종교가 있어요. 꼭 우리나라의 그 동학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 빅토르 위고잖아요. 그렇죠. 네. 딴 나라 가서 성공을 하셨네요. 그렇죠. 성공했네요. 예. 네. 예. 그게 베트남은 아무래도 프랑스 식민지를 그렇죠. 겪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네. 네. 아무튼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빅토르 얘기까지. 근데 예. 왜 빅토르 위고 이야기가 그 나왔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프랑스 파리를 이제 처음에 그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파리 여행의 시작점을 어디로 잡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뭐 루브르 박물관 아니면 개선문 또 그 시작점으로 잡을 수가 있지만은 뭐니 해도 우리가 그 파리의 시작은 시떼섬이라고 하는 그 세네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거든요. 하중도. 그래서 그 섬에 보면은 그 파리의 또 그 에펠탑과 더불어 파리의 중요 랜드마크인 노트담 성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노틀담 얘기를 길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노트담 성당이 어디에 있냐면은 시떼섬에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시떼섬이 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시떼섬에서부터 파리의 역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떼섬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서울의 여의도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 파리 그 시내를 관통하는 세네강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한 2000년 전에 그 켈트족들 그러니까 켈트족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쪽 계통의 사람들인데 그때 2000년 전에는 이제 그 켈트족들이 유럽 전역에 많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켈트족들의 일부인 이제 파리지라는 부족이 그 세네강 가운데 있는 시떼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파리라는 이름 역시도 그 부족 그때 살았던 그 켈트족 부족인 파리지에서 유래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리가 시작이 되었고 2015년도에 파리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11월 달에.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마침 그 파리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파리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우리가 보통 프랑스 그 파리 에펠탑에는 저녁 되면 이제 조명이 들어오고 깜빡이가 켜지지만은 매 시간마다 그때 그 테러 직후라서 그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 삼색기의 세 가지 빛을 비춰준 적이 비춰줬죠. 있었죠. 그 예. 에펠탑에. 그러면서 그 에펠탑 2층에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그 알파벳 문구가 보이는데 불어가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플룩투아트 넥 메르기투르라는 무슨 뜻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네. 그래서 저게 무슨 그것도 말인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라틴어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네.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는 않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무슨 말인가 보니까 네. 이 시떼섬이 보면은 이게 길게 꼭 그 마치 좀 뱀 모양 같죠. 그렇죠. 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또 어부들이 그 많이 이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는 그럼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 이제 종교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토는 그거예요. 비록 흔들릴지언정 절대 가라앉지는 않는다. 그래서 블룩투아트 넥 메르기투르인데 그게 이제 오늘날 파리시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섬에서 탄생한. 그래서 네. 지금 파리시의 공식 문장에도 이 라틴어 문구가 들어가고요. 그때 파리 테러 이후에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테러 가지고 네. 우리 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에펠탑에 그렇게 레이저로 쫙 비췄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예전에 많이 하던 그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고 살지 않겠다 뭐 그런 의미의 뜻인 것 같죠. 네, 네. 좀 우리 옛날 그 80년대 때 뭐 많이 노래도 있었죠. 그런 노래도 노래 있었죠. 불렀죠. 네. 네. 저는 안 불렀는데. 근데 저희 시태가 뜻이 그냥 네. 영어로는 시티예요. 네. 네. 도시라는 뜻이고요. 네. 885년경에 바이킹족이 여기 파리까지 쳐들어오잖아요. 배 타고 쭉. 그 세네강이 이제 대서양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당시에 샤를 3세가 프랑크 왕국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강화 조약을 맺어서 무마를 해요. 그때로 시민들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 3세보다 파리 백작을 더 따르게 됐다고 하는데 이 당시의 얘기가 미드로 잘 나온 게 있어요. 미국 히스토리 채널에서 요새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2017년에 시즌 5편이 나올 거예요.
바이킹스라고 하는 미드가 있어요. 바이킹스. 이거 한도사님 취향 저격이죠, 이거. 아, 그럼요. 전 이거 다 보셨을 것 완전히 같아요. 미쳐가지고 봤어요. 2017년에 시즌 5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이킹이 시테섬을 공격하는 그 공성전이 나와요. 시즌 한 2개에 걸쳐 나오고요. 이 주인공이 바로 라그나 라스브로크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바이킹 부대가 배를 타고 세느강을 건너서 올라올 때 시테섬의 전경을 CG로만 재현한 그 장면들이 나와요. 지금의 에펠탑도 없고 빌딩도 없는 옛날 시테섬의 모습. 근데 굉장히 잘 그려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노틀담 성당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 시테섬에 보면은 이제 시테섬에 가장 이제 파리의 중요한 랜드마크인 노트담 성당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담 성당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에 이제 서두에 빅토르 위고의 노트담의 꼽주 이야기가 길게 나왔는데, 네. 이제 우리가 파리를 안 가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늘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지명이 있습니다. 그쵸. 뭐 에펠탑이라든지 개선문이라든지 샹젤리제 거리, 샹젤리제, 네. 뭐 세느강, 네, 노틀담.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노트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노트담이 이제 파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래?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은 노트담은 말 그대로 노트담 하면 우리들의 기부인.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은 Our Lady, 뭐 Our Saint Lady, 그러니까 우리들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르권에 특히 프랑스뿐만 아니라 부르권에는 가면은 이 노트담이라는 성당이 도시마다 다 있죠. 지역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도 노틀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지역마다 있고 대부분 그게 주교자 성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파리 뒤에는 노트담 드 파리스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노틀담 드 파리스. 노트담 드 파리.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게 파리에 있는 노트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90년대 보면 대우 자동차에서 다마스라는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그쵸. 라보하고 다마스 네네네. 작은 승합차.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우리 이제 자영업자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다마스가 스페인어고 이게 부르가 담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불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현지에서는 굉장히 멋진 말인데 네.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좀 이상한 의미로 고생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냐면은 예. 마담이잖아요. 마가 영어로 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담 하면 나의 귀부인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담 하면 그래서 불어에서는 마담 하면 굉장히 존칭이에요. 상당히.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면요. 계속 와서 마담, are you okay? 마담 맛있나요? 마담, 땡큐. 계속 마담 남자한테 마담. 써라고 하고 네. 여자한테는 마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이제 불어에서는 무슈 무슈. 많이 그렇죠. 하죠. 근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여자분들에게 마담이라고 하면 좀 뭔가 약간 뭔가 예, 좀 그렇죠. 의미가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그래서 다음이 네. 영어로 하면 대임이잖아요. 대인 맞습니다. 대임. 네, 네. 네. 이게 네. 바로 이제 여자에게 자기를 줬을 때는 대임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하.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귀족을 나타내는 귀족 귀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귀부인이 아니고. 네. 굉장히 고귀한 호칭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프랑스나 스페인이 라틴어권에 가면은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앞에 뭐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를 안 해놓고 글자로 써놓을 때는 가끔씩 이제 어느 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앞에 DA로 시작하는 게 대부분 여성 화장실이거든요. 여성 네. 최고의 존칭. 그래서 네. 뭐 다마스 뭐 이런 식으로 대임 이런 식으로. 야, 우리 정말 알쓸 신잡에 근접해 가는 것 같아요. 뭐 하나만 툭 던지면은 그래요? 이야기가 쫙쫙쫙 네.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노트담 성당이 있고 노트담 성당 앞에 보면은 또 바닥에 보면 작은 표지판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보면 이제 도로 원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이제 측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파리의 기준은 도로 원표가 어디냐면은 노트담 성당 바로 앞에 보면은 이게 바닥에 보면은 이 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데 어쨌든 이 노트담 성당의 뜻은 그렇고 네. 지어진 시기와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한도사님이 좀 노틀담 성당은 이제 현재 카톨릭 성당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의 네. 성당인데 원래 그 자리는 옛날부터 종교 시설이 있던 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양도 마찬가지인데 정복자가 정복을 하고 나면 사실 종교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곳에 우리의 종교를 다시 세울 때 기존의 종교가 있던 것을 헐고 위에 세워요. 그건 정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네네. 짓밟고 그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네. 있고 또 하나는
어디나 종교 시설이 있는 데는 지기가 좋은 곳이에요. 땅도 땅의 기운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그러면- 모이기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신비하게 그냥 지기라고 하지 않아도 일단은 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기 좋고 교통이 편하고 여러모로 좋은 데예요. 그렇죠. 그런 데 가도 대강 지기가 좋아요. 근데 이 노틀담 성당이 있는 자리는 원래 드루이드교의 성지였어요. 드루이드교가 어떤 종교죠? 예, 드루이드는 원래 그 켈트족의 종교인데 켈트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 북부, 독일의 일부까지 있던 그런 종족이잖아요. 네. 근데 이 드루이드는 이제 갈리아 지방과 브리튼 섬에 살았던 켈트족의 종교였고요. 드루이드교의 사제를 일컫는 거예요. 근데 드루이드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정말 대단한 이교도, 마법사 집단, 잔인한 피 흘리는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드루이드의 교리는 사실 사마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신을 모시고 영혼 불멸과 윤회 사상, 전생을 믿었어요. 좀 동양스러운 예, 느낌인데요. 불교랑 네. 비슷한 점이 있죠. 네. 그래서 얘네 생각은 숲속에 있는 동물은 사람이 죽어서 윤회하지 못하고 동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드루이드들은 동물들하고 친해요. 사실은 동물 보호를 하죠. 그리고 숲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드루이드는 예식은 숲속에서 많이 하는데 나무 밑에서 많이 하거든요. 큰 나무.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수, 그러니까 세계수 그런 사상, 또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단군이 내려온 신단수 같은, 영화로 따지면 아바타에 보면 거대한 나무 나오잖아요. 홈트리.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나무 숭배 사상과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의 친구를 자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위에 노틀담 성당을 세우면서 다 없어진 그렇죠. 건가요? 카톨릭이 네. 정복을 한 거죠. 네네. 그거는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 로마 사람들도 항상 그 사원을 세울 때 보면은 기존의 토착 종교를 밀어내버리고 거기에 로마 사원을 세우면은 나중에 다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면 또 항상 로마 신전 위에다가 또 성당을 짓고 남미에 가봐도 남미의 그 페루 같은 데서 그렇죠. 보면은 네. 그 가톨릭 사원들이 대부분 성당들이 잉카 사원을 밀어내고 그 위에 대부분 짓거든요. 스페인에서는 또 그 이슬람 사원 위에 지은 게 메스키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서로 막 또 그렇게, 이슬람도 네. 들어오면은 기존의 교회 위에 이슬람 사원을 짓죠. 대표적인 게 소피아 사원이죠. 이스탄불에 있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드루이드는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알려져 네. 있는데 네. 드루이드를 흔적은 우리가 어디서 보냐? 아서왕 이야기에서 보죠. 아, 그렇죠. 그 마법사 켈트 원린이 이야기니까. 드루이드예요. 네. 드루이드 사제입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아서왕 이야기는 드루이드교와 로마 카톨릭의 대립을 사실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현재 드루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흔적이라면 할로윈 데이를 볼 수 있죠. 아, 그게 헬로윈 그거였어요? 할로윈이 드루이드의 어. 예식인데 원래는 네. 10월 31일이 되면 검은색 옷과 검은색 두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켈트족 마을에서 처녀를 빼앗아서 사마인 신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옛날에. 근데 그 처녀를 이제 뺏어올 때 뭐라고 하냐면 처녀를 바칠 것이냐 아니면 보복을 당할 것이냐 하면서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처녀를 납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할로윈에 넘어와가지고 장난이냐 과자냐라고 하는 말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 처녀 대신 사탕과 초콜릿 쿠키를 주는 관습이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드루이드의 가장 유명한 습속이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드루이드는 처칠경이 드루이드에 입교를 했다는 얘기가 있죠. 아, 지금도 그러면 종교 조직이 있습니다. 남아서 남아있고 얼마 전에 영국 정부가 드루이드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공표했고요. 현재는 종교로서 지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사제는 350여 명 정도가 현재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다음에 우리 드루이드 교회 입교하는 뭐 이런 거 좀 알아보기도 하고. 저는 벌써 네. 드루이드에 입교했습니다. 하셨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유명한 블리자드의 그 게임 있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네네. 거기 이제 종족이 있어요. 드루이드. 네. 그래서 저는 드루이드 마법사를 벌써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두 분 정말 알쓸 신잡이 무슨. 저도 네. 드루이드 해봤는데 참 재밌어요. 드루이드가 변신을 하잖아요. 예. 새로도 변신하고 막 공으로도 동물로 변신하고. 변신합니다. 게임에서. 네, 아무튼 노틀담 얘기를 좀 하시죠. 예. 그래서 노틀담 대성당이 예전에는 예. 드루이드 예전 교의 드루이드의 신전이었다. 성지였어요. 네네. 예. 그러다가 거기 위에다가 생긴 거고요. 노틀담 성당은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딕 양식인데 고딕 양식 중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좀 교과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런 거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가셔가지고 그냥 휙 보고 크네 하고 나오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파리에 보면은 그 중요한 파리에도 뭐 가톨릭 국가니까 아마 성당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 수백 개 있는데. 그래서 유럽 가면 성당만 보다가 질려서 나중에는 안 보고 왔다 근데 이제 이러죠. 파리에서 네. 좀 그 유명한 성당 중요한 그 주요 성당 중에 하나가 이제 노트르담, 그다음에 몽마르트에 있는 성심 사크레케르. 그렇죠. 예. 성심 성당, 그다음에 그 파리 최초의 성당인 그 생제르망 성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노트르담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고딕
건축의 그 정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 가면은 저건 무슨 양식입니다. 무슨 양식입니다. 막 엄청 굉장히 많이 듣죠. 듣죠. 로마네스크 양식의 무슨 근데 양식에. 문제는 핵심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미슐랭님도 굉장히 아니요, 제가 지금 많이 물어보려고 들었는데. 했어요. 제가 무식해서 그렇죠. 예, 쪽집게 가해를 좀 무식한 건 부탁드릴게요. 아니고, 네. 저 무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 뭐 말은 많이 듣는데 이게 도대체 차이가 정확하게 뭐냐. 네. 그 구분이 잘 안 서는데 네. 대표적인 게 그 생제르망 성당 같은 경우에는 고딕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노트담 성당은 고딕인데 고딕은 뭐냐면 아주 쉽게 뾰족뾰족하게 그 첨탑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딕 양식 이진이 뭐냐면은 로마네스크죠. 네. 그래서 로마네스크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에서 뭐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는 뭐냐?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 로마인데 이 로마는 모든 건축을 그리스에서 다 배웠죠. 문명 같은 걸. 근데 로마가 독창적으로 그리스에서 배워오지 않고 독창적으로 로마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치예요. 네. 돔과 아치. 그래서 그리스 신전들은 기둥이 많지만은 로마의 건축물들은 안에 들어가면은 돔과 아치가 힘을 잘 지탱을 하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더라도 기둥이 없잖아요. 네. 로마는. 근데 이제 이 어쨌든 간에 지붕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 로마의 건축물들도 실내 기둥은 없지만은 벽이 굉장히 두꺼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리고 벽에 그 창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그 압력이 내려와서 벽이 무너지게 무너질 수가 되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가 어두침침하다. 그렇죠. 로마네스크 건축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실내에 들어가면 아치가 있고 두 번째는 실내가 어두침침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조명을 촛불 같은 걸 켜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가 어두침침하다 보니까 실내 장식을 주로 프레스코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고딕이 딱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되면서 고딕의 첫 번째는 이제 뾰족뾰족한 첨탑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벽에다가 이제 그 고딕 양식의 첫 번째 그 가장 그 큰 특징인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오는 거죠. 벽을 뚫어서 거기다 천연색 유리를 붙여서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그 건축 양식이 발전을 하면서 벽이 얇아지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그렇게 했더니 벽이 얇아졌지만은 그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했더니 그만큼 또 압력의 무게가 빠져버리잖아요. 네네. 그만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벽이 약간 또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고딕 건축은 항상 뒤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 있는 뒤에다가 보면은 꼭 갈비살처럼 이렇게 살을 이렇게 붙여요. 살을. 이게 뒤에서 지탱하는 기둥을. 네. 근데 그 기둥은 또 이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담 성당도 보면은 이제 노트담 성당도 전형적인 그 고딕 건축의 양식이 띄고 있고 그래서 유럽은 성당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항상 그 십자가처럼 그렇죠.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항상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발로 들어가고 제단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머리에 해당하고 그 부분 항상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 방향으로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담도 그래서 이제 노트담도 보면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지어졌고 그래서 뾰족뾰족한 첨탑들 그게 이제 고딕 양식이죠. 근데 고딕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제 고트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쪽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프랑스가 이게 참 프랑스라는 나라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켈트족이지만은 또 게르만족이 섞였어요. 이제 이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유럽에 예전에 그 프랑크 왕국이 있었습니다. 네. 한도사님이 나중에 도끼 이야기 또 할 것 같은데 네. 프랑크 도끼. 그래서 그 줄줄이 프랑크 소세지는 아니에요. 네. 아, 맞나? 네. 어쨌든 그 프랑크 왕국이 이제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눴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서프랑크가 프랑스, 동프랑크가 독일, 중프랑크가 이탈리아로 나눴는데 어쨌든 이 그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이 가져온 양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걸 고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딕 양식이 프랑스 북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이 뾰족뾰족한 첨탑.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건물을 다 옛날에 대리석으로 지었잖아요. 네네. 근데 고트족들은 여기에서는 대부분 사암으로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모래가 다져져서 네. 눌러져서 생긴 암석, 사암, 이게 영어로는 라임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 약간 라임빛이 난다고 해서 네. 그걸로 건물을 짓고 높이 짓고 벽을 얇게 스탠드 글라스를 하고 뒤에는 갈비살을 대고. 자, 이게 이런 게 고딕 양식의 특징이고 특징이죠. 노틀담 성당에 가면 이걸 다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양식의 특징이 보면은 독일의 쾰른 성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코 프라하의 비투스 성당이라든지 고딕 양식의 성당들은 대부분 이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이 고딕 양식이 그렇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첨두형 아치가 있어요. 첨두형 아치. 이게 그렇죠. 사라센 건축에서 원래 사용된 건데 이제 이걸 하면서 아치의 위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리브 볼트라는 게 있어요. 첨두형 아치의 이제 위에다가
하는 것인데 세 번째 중요한 게 플라잉 버트레스라는 거예요. 플라잉 버트레스가 아까 말씀하신 노틀담성 바깥에 갈비살처럼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천장이 무겁잖아요. 돌이니까. 그렇죠. 근데 벽을 얇게 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구멍을 뚫어 놓으니까 벽이 힘을 못 받잖아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바깥에 돌을 덧대야 되는데 벽을 덧대면 벽이 두꺼워지고 구조가 이상해지니까 갈비살처럼 만들어서 지붕의 무게를 횡으로 오는 걸 횡 압력을 막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벽은 종 압력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횡 그렇죠. 압력은 네. 플라잉 네. 버트레스가 버텨줘요. 갈비살처럼 이게 보강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플라잉 버트레스의 가장 아름다운 데가 바로 노틀담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딕 양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면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서양 건축사 강의를 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노틀담에 가면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멋있다, 가장 아름다운 플라잉 버트레스가 있다. 그래서 노틀담 사원에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저는 본당안이 아니고 한 바퀴 돌면서 플라잉 버트레스를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아름다우니까 네. 꼭 한번 가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노틀담 성당이 아니면은 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다워요. 여기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갈비살에 또 엄청 그 장식을 많이 해놨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노틀담 성당에서 주목해서 꼭 봐야 된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트담도 그 관광지이기 이전에 거기는 이제 그 가톨릭 국가는 성당은 기본적으로 종교 시설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내는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요즘 이제 테러 이후에는 좀 뭐 여러 가지 그 경비가 좀 삼엄해졌지만 대신 유럽의 대부분 성당들은 성당 종탑이라든지 종탑에 올라가서 성당 위로 가는 거라든지 근데 보통 아니면 또 그 성당 지하에 보면 따로 유물 같은 게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입장료를 내고 이제 그 오픈할 때 이제 그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노트담 같은 경우에는 성당 정면에 있는 그 조각들도 굉장히 멋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부터 여러 가지 멋진데 노트담 같은 경우에 또 좋은 게 여기가 제가 최근에 제 또 SNS 친구분 중에서 그 파리에 가서 지금 체류 중인 분이 이제 올린 글을 보니까 또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여기서 또 그 파이프 오르간 공연은 무료로 한대요. 아, 네. 정말 좋겠네요. 좋죠. 네. 그 파리가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또 주말에 맞춰 가가지고 그 네. 음악회는 아니고 음악을 좀 들어봐라. 네. 이것도 네. 추천 그런 것도 꿀팁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대표 중에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네, 스테인드 글라스의 장미창이라고 그러죠. 장미. 네. 네네. 1485년 샤를르 8세 국왕이 기증한 건데 86개 스테인드 글라스에 요한 묵시록이 묘사가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뭐 그거하고 내용이 굉장히 다른 느낌이겠네요. 물론 다른 데도 성서 내용이나 뭐 예수님 이야기, 뭐 12처 이런 걸 묘사를 하지만 네. 여기만큼 아름다운 거는 참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성스러워집니다. 또 하나는 네. 이 노틀담 성당에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있다고 해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네. 여기 보물창고에 있다는데 네. 루이 9세가 네. 콘스탄티노플 황제한테서 네. 빚을 대신 갚아준 대가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빚 갚아주고서 뭐 뺏어왔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진짜 가시 면류관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불교 사찰에 가면 항상 부처님 사리가 진신사리가 진신사리.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불자분들에게 그쵸. 죄송하지만 야 부처님 사리가 정말 많이 나왔구나. 아니 그거 다 합치면 인간의 그 몸무게 몇 배가 된다고 아니, 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진신사리를 다 합치면 2톤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부처님은 뭐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뭐 세포 분열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전 진신사리 혹시 보셨어요? 아, 여기저기 가서 보긴 봤는데. 네, 저도 글쎄. 본 적은 있는데 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그건 신앙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믿으면 이 될 것 가톨릭 같죠. 그 성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이제 모든 게 그 좀 아우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성물이 있습니다. 성자의 그렇죠. 유해, 네. 성물 뭐 성자의 네. 유해가 있죠. 유해라든지 뭐 예수님의 뭐 십자가 조각이라든지 뭐 면류관 조각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야 좀 이렇게 아우라가 생기다 그 보니까 대표적인 성물이 네.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게 이제 롱기누스의 창. 네. 히틀러가 뭐 가졌느니 말았니 뭐 말이 많았죠. 그다음 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그다음에 이제 성이, 네. 아마포 성이, 뭐 네. 성배 이런 네. 게 있어서 우리의 전설에 항상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가시면류관을 선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린 좀 믿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트담 어쨌든 성당 이야기를 좀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노트담 성당에서 벌어진 뭐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많지만은 어쨌든 가장 그 유명한 사건이 이제 근래에 이제 사건이 뭐냐면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이제 청년 스스로 약간 청년 장교로서 그 유럽의 근대
그 시민혁명과 비슷하게 영웅으로 나타났다가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황제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나폴레옹 1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황제의 대관식을 어디서 했냐면 노트담 사원에서 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그림은 그림이 남아 있죠. 예. 루브르에 있죠. 예.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루브르 이야기하면서 네, 네. 다시 네.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리에 이제 파리란 도시의 탄생이 보면은 시대섬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대섬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노트담이고, 그리고 이제 시대섬은 뒤에 사실 생루이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섬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세느강이 그 시내를 관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느강 이 이제 어떻게 그 파리에서 동남쪽 5시 방향에서 들어와서 서남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제 그 파리를 관통을 하는데, 우리나라 한강은 W자 모양으로 이렇게 서울을 관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는데, 파리는 특이하게 이걸 강남과 강북으로 안 나누고 강동, 강서, 그러니까 좌와 우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홍세화 사람들은. 씨 책 제목이 그렇죠. 세네강은 좌우로 흐르고 한강은 남북으로 흐른다. 흐른다.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가 오늘 그 녹음을 이제 그 하려고 계속 이제 파리, 저도 여러 번 갔지만은 이제 파리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정말 그 파리의 장기 체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파리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만 정말 시간이 없어서 하루만 시간이 나서 정말 출장 중에 바쁜 와중에 갔다 하루 겨우 그 시간 낼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사흘, 뭐 일주일, 뭐 어떤 분들은 정말 여유가 너무 있어서 한 달 정도 장기 체류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파리에 정말 오래 체류하면은 한 3박에서 4박 정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여행을 우리가 이번에 여행 상상 파리 편도 아마 한 파리에서 한 사흘, 나흘 정도 머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스를 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도 강이 이제 그 세느강이 흐르는데, 우리가 파리에 갔을 때 내가 처음 파리에 가고 파리를 하루만 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주요 볼거리들은 대부분 강북,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강동, 그러니까 세느강 우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섬부터 사실은 쭉 걸어서 시대섬에서 바로 이어지는 뽕네프 다리를 건너서 그다음에 루브르 갔다가 튠르리 공원 갔다가 올라가서 콩코드 가서 샹젤리제 가서 개선문까지, 이 거리가 사실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책하기 너무너무 좋죠.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 네네. 그래서 계속 볼거리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어지는 거리라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개선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코스를 거꾸로 이렇게 걸어와서 내려와서 봐도 되는데, 그래서 개선문부터 시작할까 시대섬부터 시작할까 했을 때, 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시대섬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은, 시대섬이 파리의 탄생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섬에서 노트담 시대섬과 이제 노트담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느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또 우리가 환상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세느강. 네.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세느강 하면은 제일 인상이 남는 게, 제가 이제 80년대 때 부산에서 이제 그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제가 다녔던 중학교와 이제 어느 여자 고등학교가 이렇게 담벼락을 놓고 붙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앞에는 정말 그 80년대 우리나라 환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정말 썩은 하천이 흘렀습니다. 막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근데 그 하천을 그 여고생들이 세느강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그 세느강이라고 불렀던 데는 다른 데도 많아요. 다른 데도 서울 많죠. 시내에도 곳곳에 있었어요. 아니 왜 서울에는 하필 어디서- 그런데 세느강을 그 부르지? 서울에는 어디서 있었어요? 저기 그 어디냐면 미아리고개 넘어서 서라벌 고등학교가 예전에 있었죠. 지금 네, 이사 네. 갔습니다. 네, 노원구로 이사 네. 갔는데, 그 서라벌 고등학교 앞에 흐르는 정릉천을 네. 세느강이라고도 불렀고, 네. 그리고 저 아세요? 그 지금 대학로가 밑이 하천이거든요. 복개. 예, 제가 어렸을 땐 거기 하천이었는데 네. 복개를 해서 덮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대 물리대가 있었죠. 마로니에 네. 공원 앞에. 그 마로니에 공원 앞에 흐르던 그 하천도 세느강이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네. 있는 하천은 다 세느강이라고 불렸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로망을 갖고 있던 데가 그렇죠. 세느강. 그때 뭐 이제 특히 여고생들 여고 앞에 조금만 뭐 개천이 흐르면 무조건 세느강이고, 그 앞에 다리만 하나 있으면 무조건 미라보 다리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굉장히 거기에 대한 우리가 로망이 강했어요. 우리 뭐 미슐랭님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혹시? 좀 세대가 들어가지고. 세느강. 네, 저는 네. 그냥 대학교 들어갔을
갔을 때 이미 세느강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느강의 실체를 알고 있었고. 네. 근데 우리 때는 네. 이제 여행이 처음 시작될 때라서 그렇죠. 세느강을 본 친구가 안 본 친구보다 훨씬 적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미라보다리 실제 본 사람이 제 주변에 없었어요. 제가 네.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폴리네르의 네. 유명한 미라보다리 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라보다리 밑에 우리의 사랑은 흐르네 뭐 이런 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시 낭만주의자. 그래서 미라보다리를 또 가봤. 가봤잖아 또. 그랬더니 세상에 세느강은 네. 이게 완전 똥물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 보셨잖아. 뭐 쓰레기가 똥물은 떠내려가고 아니지. 수용할 수 없는 물. 네. 지금은 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니 유람선 타고 지나가면 그 정말 귀엽고 멋있는 사람들이 뭐 좌우나 아니면 다리 위에서 손도 흔들어주고. 왜냐면 한도사님 처음에 파리 네. 갔을 때 그게 벌써 30년 전이다 보니까 그때는 좀 무리 30년 전이면 안 되죠. 맞나? 처음 가는 그렇죠. 거. 거의 아, 30년 좀 안 죄송합니다. 됐지만 네, 나이가 뭐 많으시군요. 네. 굉장히 그땐 더러워서 네. 쓰레기가 막 네. 떠내려가고 보는 순간 저기는 수영을 하거나 윈드서핑을 할 수 없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패키지 팀 네. 딱 가면은 이제 그 파리 가면은 그 에펠탑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다 에펠탑이 딱 보면 막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막 다들 폰카드 꺼내서 뒤에서 그렇죠. 착착착착 찍는 소리가 들리고 네. 두 군데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세느강이 처음에 딱 보이면은 이게 세느강입니다 하면 대부분 전부 와 하다면 그 다음에 이래요. 네. 반응이. 왜냐면은 우리가 한강은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보면은 한강은 폭이 넓은 데는 한 1km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나라 1km 넘는 서울 데가 시내. 있죠. 네. 좀 우리나라 한강 서울 시내 좁은 데가 한 700~800m고 좀 넓은 데는 1km 넘어요. 행주대교 이쪽은. 근데 세느강은 폭이 한 100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건너편 사람의 얼굴이 보이죠. 얼굴이 보이죠. 금방 네. 걸어서 다리를 건너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면서 또 꼭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뭐 이거는 청계천이네. 뭐 맞아요. 좀 청계천 느낌이에요. 예,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세느강이 한강보다 이렇게 폭이 좁으니까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한강이 워낙 폭이 넓다 보니까 조선 때부터 이미 한강 그 남쪽은 거의 발전을 하지 못했잖아요. 한강 남쪽은 거의 우리가 70년대 이제 신도시로 발전한 거지. 그때는 폭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근데 세느강은 폭이 좁다 보니까 파리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그 동편과 서편이 이제 강북과 강남이 계속 좀 같이 발전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세느강이 보면은 길이가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그거예요. 진짜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른 게, 네. 그 어떤 분들은 세느강 옆에 있는 건축물이 궁금한데, 어떤 분들은 세느강 길이, 세느강 깊이, 여기 물고기 살아요? 낚시해도 돼요? 그 다음에 무슨 물고기 나와요? 그 옆에 있는 나무 이름이 뭐예요? 막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세느강이 이제 길이가 한 776km 정도 됩니다. 저기 동남부의 디종이라고 하는 부르고뉴, 네네. 그 수도인 디종 근처에서 이제 바로 내가서 이제 서북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서북쪽으로 흘러가서 파리 시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다리꼴로 동남쪽에서 들어와서 다시 서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 서북쪽 다시 서북쪽으로 해서 노르망디로 해서 이제 그 영국 해부로 빠져나가는데, 근데 이제 이 세느강 같은 경우에는 폭은 이제 파리 시내에서 좁지만은 이게 굉장히 그 우리나라 강보다 그 예전부터 운송을 많이 했거든요. 강을 이용해서. 예.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강을 이용한 운송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유량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겨울하고 여름이 다르죠. 예, 예, 한국은. 예. 특히 우리나라 여름에는 장마가 지면은 예전에 폭우가 내리면 막 강이 범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처럼 그 뭐 너무 또 그 가뭄이 되면은 강이 너무 바닥을 드러내고 해서, 그래서 그 배를 띄우기 힘든데 유럽은 좀 강의 그 유량이 일정하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강의 유량이 일정하면은 강의 깊이도 일정해요. 거의 뭐 강이 뭐 깊었다 얕아졌다 안 하기 때문에. 강을 통한 운송이 발달할 것 같네요. 해운이 발달한 거죠. 수운이 그렇죠. 발달한 그렇죠. 거죠. 옛날에 유럽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대운합 하시자고 했는데 네. 그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죠. 대운합. 근데 지금 세느강은 지금도 수운을 쓸 수 있는 강이에요. 수운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강은 네. 못 쓰죠. 왜 그래요? 댐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보가 많고 댐이 있어서 한강 같은 강에서는 수운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운합해서 배를 뭐 위로 리프트를 끌어올린 데 있다는 뭐 그런 분도 계셨지만 세느강은 타고서 저기 영국이나 네덜란드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리 시내에 보면은 그 세느강 근처에 있는 배에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우스 정말 낭만적인. 그런 아파트 팔고 배를 사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땡기면
배 엔진 시동 걸고요. 그냥 세느강 타고 쭉 가가지고 네. 암스테르담도 가고 그렇죠. 뭐 갈수 있죠. 벨기에도 네. 가고 네. 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래요. 왜냐 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이사이에 그 약간 보 같은 건 있는데 유럽은 보면은 그 보이배 짝은 또 수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배가 지나갈, 네,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돼 그렇게 있어요. 해놨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유람선이랑 세느강 다리 같은 것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아, 그렇죠. 다음 편에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벌써 우리 이렇게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무 알쓸신잡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번 방송 잘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도사님? 네, 페이스북에 댓글도 남겨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다운을 3번씩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좋아요도 마구 눌러주시면은 저희도 마구마구 좋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알쓸신잡적으로 알차게 찾아뵙겠습니다. Sunshine is kissing my face.